우파자유당 뭐 이런 거? 마음 같아서야 봉숭아학당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그 자유경제당 해가지고 줄여서 자경당? 자경당. 요새 그런답니다. 민주당 의원들 서로 만나시면은 핸드폰 좀 놓고 얘기합시다.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동료 의원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왔었는데 그와 같은 녹취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혹시 또 저기 다른 녹취들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는 아니냐. 분도 예. 또 국민의힘은 네. 친한이랑 친장은 있어요? 친길이나 친유는 있는 것 같아요. 친장이 있나? 갈라치기 전법이라고 그냥 보고 네.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민주당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령탑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정청래 의원인 거고 저희가 장동혁 대표를 그쪽 당에 보내가지고 분탕을 지금 잘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 네. 주고 이해원 받아가신 거예요? 혐오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자당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산업시가위원 시사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이란 반정부 시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또 군사적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란은 지금 현재 인터넷 그리고 통신을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됐는데 우리도 또 아픈 역사를 겪어온 입장에서 이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하여튼 이란 사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나오는 줄 알았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니만 오늘도 나오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반갑습니다. 올해는 욕바지상 제가 가져가려고. 올해는 뭐 큰 이변 없으면 예, 큰 가져가시- 이견 없이 가져가 보려고 예. 합니다. 예. 사실 지난해에도 뭐 아주 치열했거든요. 정말 장성철 평론가 그 초대니까 네. 한 번은 예우해드리고 그렇죠. 올해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계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발해야 되겠어요. 좀 상 하나 받으셨잖아. 네. 녹박부상. 녹박고상 받았습니다. 녹박부상.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어. 지금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어요. 보통 빠꾸 안 하시는 분들은 주로 마지막에는 빵에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빠꾸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야, 그러잖아. 너 고발한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아니요. 멀리 안 갑니다. 올해 꼭 양천구청장 공천 받으세요. 그런 분들의 마지막은 그렇죠. 주로 그쪽이군요. 공통점은 빵이죠. 그렇습니까? 빵제비들 되는 겁니다. 공천 받으라고. 악담을 하고 있어. 공천 받으라고. 아니 언젠가 네. 또 빠꾸 할 아니, 거라서. 흑백요리사 나 나가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가서 조림이나 해. 야 서로 지금 시작도 전부터 팽팽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되게 주옥 같은 욕들이 올라오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네. 어떤 거 눈에 좀 들어왔을까요? 리박상수고요. 미각 리박상수. 리박상수. 최윤경 기자님 관련돼서 댓글 중에는 최윤경 기자님과 결혼하고 싶어가 있었어요. 예. 에이, 리박상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최윤경 기자님과 함께 일단 윤석열 구형이 원래 이제 지난주에 됐었어야 되는데 네. 미뤄졌습니다. 구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난 9일로 예정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내일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이제 9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자정쯤에는 구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8시간 넘게 아무 말이나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윤석열까지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후 진술 정도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예. 서증 조사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끌었어요. 서증 조사는 뭐예요? 서증 조사라는 것이 이제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네. 그것을 보통은 그냥 양측에서 확인하고 재판장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들을 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읽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아주 길게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지기현 부장 판사가 매우 초조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원래 재판부에서는 12월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들 말씀 또 들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특검보 박옥수가 검사 서성광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실제로 뭐 그런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더 비난하지는 않았는데요. 내용 자체가 이제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을 조롱하는 이야기, 폭도로 모는 이야기들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얘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증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중조사하기 전에 김용현 측 변호인단하고 특검팀이 또 신경전을 벌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 쪽 변호인이 아직 증거조사에 필요한 이 서중조사 필요한 자료를 다 복사를 못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복사를 미리 해왔어야지. 그러면 준비된 분부터 먼저 하라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하다가 또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네, 저희 하루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게 말씀 아니라 검사들이 증명했습니다. 이하상 검사들이 변호사님, 검사입니까? 저희들이 증명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드렸지 구한다고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아니, 알만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사들이 나서서 계속 지금 저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거 이후로도 뭐 그 지기현 판사가 지금 되게 소송 지휘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재판 지휘를. 근데 나중에 이 얘기도 합니다. 아유,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까지 네. 하고 정리됐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참 그 변호인들에게 착한 판사로 아마 길이길이 두고 기록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런 판사 만나기가 변호사로서 쉽지 않잖아요. 아니요, 지금 저는 근데 여기서 되게 어느 정도 심증이 좀 읽히고 있어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지금 매를 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부러요? 우리가 이제 재판 많이 해보다 보면은요, 이게 변호사들이 진상을 이렇게 부리는 거를 다 받아주는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선고는 그냥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 한번 선고는 하셨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안 받아주면 나중에 내가 이 선고하려는 마음을 먹고 나갔을 때 그 선고에 대해서 이 절차 가지고 난리를 치겠구나 싶었을 때 그냥 그 절차니 뭐니 뭐 온갖 진상이니 증거 신청이 증인 신청이니 일단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의뢰인들은 그 판사가 완전히 저쪽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가 선고가 더 가혹할 완전히 것이다. 가혹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뭐 구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에서 변호인들의 어떤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는 그냥 그거는 뭐 그렇게 상례긴 한데 의뢰인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과정도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과정을 지켜보는 대다수 아마 국민분들은 참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런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언제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친절했나. 맞아요. 그나마 이게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망정이지 이게 공개조차 안 됐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전 차라리 진짜 허허실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시간을 왜 이렇게 빨리 판결하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불안해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일말의 어떤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거기에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됐잖아요. 지기현 재판장도 저는 그러한 허실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서증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변호사님 여쭤보니까 과거에는 원래 미리 다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부에 다 읽어보고. 근데 이걸 미리 읽다 보니까 예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이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본인들 침대 축구하는 이제 활용하는 저 모습들이 그것도 영특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재판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네. 침대 축구는 봤어도 침대 네. 재판은 이제 처음 네. 봅니다 우리가. 이게 침대 축구에서도요. 침대 정부였잖아요, 어차피. 침대 누워주고 있고. 침대 축구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심판이 가서 경고를 주면서 그 경기를 계속 진행을 시켜야 돼요. 지금 지기현 판사가 어쨌든 뭐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저는 과정이 이 정도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친절하다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얘기는 들어줘야죠. 변명은 한 걸 들어줘야 돼요. 변호라는 게 권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변호사들 하는 거 보세요. 툭 하면 말꼬리 잡기 들어가고 있어요. 검사가 뭐라 그랬니? 반말을 했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 국민이 봐야 됩니까? 예?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경고를 주고 계속 재판을 속행을 시켜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맞는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 하고 있는 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재판에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체로는 동의하실 것 이하상 같아요. 변호사가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아 침대 네. 재판이 애초에 침대 변호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네. 온전히 한 기일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데이로 윤석열한테 줬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표한 바는 이뤘다는 게 이들의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본인들의 장사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 하나만 볼게요. 윤석열 그 피고인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막 웃는 모습도 자주 포착이 요거 됐는데 봐야 되는 조는 거군요. 모습은 또 한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원석 변호사가 네. 아니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이렇게 모두가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유 이 하품을 아주 세게 하시네. 자기 목숨이 왔다. 대인입니다, 대인. 네.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도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하지만 잠은 온다. 진정한. 보통 이제 입을 좀 가릴 법도 한데 대단합니다. 일단 그냥 네. 입을 있는 힘껏 벌려서 하품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자, 하여튼 재판장 모습 이제 워낙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좀 더 보여주신 것 같고요. 예. 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그만두고 나서 우리가 일요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3선인 한병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인가 아마 금요일에 인터뷰를 했었죠. 인터뷰를 했고 혼자 당선 예감을 되게 강하게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다 이제 이런 나 생각을 될 것 하고 같다? 가신 것 같은데 실제 당선이 되었고요. 결선을 한번 치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랑 같이. 네. 그랬는데 한병도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 4명 중에 3명이 당선되는 구조였잖아요. 네. 이건태 의원이 떨어지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뽑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떨어졌어요. 네. 이건태 의원이 본인이 찐 친명이다를 이제 대대적으로 아주 대놓고 강조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그런 뭐 굳이 나누면 개파 성향 같은 게 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한 분들은 아니죠, 아닌가요? 좀 계신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그 네. 최고위원은 분류를 좀 할 수 있죠. 네. 이성윤, 문정복 그 최고위원은 친정청래라고 볼 수 있고 네. 강득구 의원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 친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굳이 있고. 따지면 2대1 정도? 네. 그 제가 앞에 방송 지금 하고 왔는데 앞에 방송에서 그 성치훈 부대변인이 드디어 인정을 해주셨는데 뭐요? 이동학 최고위원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친명과 친청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치훈 부대변인만 이상해질 것 같아요. 친명과 친청이 존재하냐 2대1과 각자가 생각하는 거죠, 뭐. 아니 그래서 친명 친청이 2대1인데 친명이 득표율에서는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1대 49예요. 그래도 어쨌든 친명이 득표율은 앞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친청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성치훈이 기준점입니까? 아니, 부대변이니까. 말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럼 모두가 이재명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린 다 모두 친명이죠. 네. 친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은 친한이랑 친장은 있어요? 여기는 친장이 명확하지 뭐. 존재하나요?
아, 친장은 없어요? 뭐 친길이나 친유는 있는 것 같아요. 친길. 전환길. 예, 뭐 그쪽은 있는 것 같은데 친장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친하는 있고. 친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친명과 친청이 근데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게 갈라치기 전법이라고 그냥 보고 네. 아니 우리가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민주당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령탑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정청래 의원인 거고 그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뭐 VS를 치고 친명 친청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번 결과도요. 강덕구 의원은 어찌 보면 정말 친소관계로 따지면 친 김민석이잖아요. 네, 친 김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로 그럼 갑자기 김민석계가 확 올라오는 건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태 후보랑 문정복 후보가 같은 친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청래 후 역시도 이게 풍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그래서 개파 갈등 열심히- 제일 없는 데가 개혁신당입니다. 개파 좀 왜냐면 있었으면 좋겠네. 아니요 저기는 다 숙청 있잖아. 숙청을 다 해버리니까 없지. 아이, 이거 제가 숙청이라니. 도발입니까? 네. 아니야 뭐 허은하 의원도 김용남 의원도 다 정권에 계시긴 한데 다 민주당에 넓은 들어가죠. 바다로 오십시오. 저희 바다로 오시면은 다 같이 함께 항해합니다. 이해훈 후보도 데려갔잖아. 이해훈 아, 예. 후보도. 다 항해합니다. 그냥 민주당은 그냥 다 모두가 친명. 자, 민주당이 그래서- 품이 높긴 해. 예, 다 내려가는 거 보면 민주당의 이제 제일 큰 숙제가 현재는 김병기 의원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이해운 뭐 등등의 이슈가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근데 저기 강득구 의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 뭐 친명 친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1인 1표제 관련해서 입장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1인 1표제를 찬성하는 쪽은 친청이라고 봐야 되고 아니면 친명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5대5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문정복 의원이 3위가 된 거는 제가 보면은 중앙위원들의 전략적인 투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일반 저기 권리당원들은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중앙위원들이 이성윤 후보는 될 것 같으니까 문정복 후보를 밀어주자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문정복 후보가 중앙위원 투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3위로 들어갔거든요. 이건 전략 싸움으로 이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돼서 이제 1인 1표제 이게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친청에서 2명이 들어간 걸로 보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파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언론 보도도 이미 굳어졌고 친명과 친청은 뭐 이제 갈라진 거에 맞다고 보는데 친명이 득표율은 이겼어요. 근데 친청이 실리는 가져갔죠. 굉장히 전략을 잘 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양쪽 다 서로에게 맞는 주장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정청래 대표의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나갈 힘을 얻었고 이대로 현재 우리 당이 계속 이 사태로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길 그 자신의 토대도 확실하게 잡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쪽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의 유일한 적은 우리 당이 다시 통합돼서 경쟁력을 가지는 순간이지 않을까. 아니 지금 저희가 장동혁 대표를 그쪽 당에 보내가지고 분탕을 지금 잘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그만 좀 보내.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장동혁 네. 주고 이해운 받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훈 장관 지명자는 잘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자, 아니 뭐 그렇게 해석이 다 끝난 거죠. 네. 사실은 크게 해석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네, 선거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숙제 이거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 네. 지도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윤리심판원에 이제 출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김병기 의원을 향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상 징계라는 건 당 대표가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뭔가 징계를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비상 징계라는 게 뭐예요? 아, 비상징계요? 당연하죠. 그거는 사실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 당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당규에 있어요. 네, 있어요. 있고 이혜훈 장관지명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 제명 결정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비상징계 같은 시급성이라든가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법적인 요소보다는 실제로 이제 정무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판단이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에도 부담이고 당연히 정부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금 나온 녹취록 상의 어떤 의미만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 의미만으로도 이게 당원과 국민을 배신했다. 저는 그런 생각 크게 들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지금 당의 어떤 빌미를 딱 붙잡고 이걸 자기는 탈당하지 않겠다. 당에서 제명하면 난 그날로 정치 그만두는 거지. 내가 뭐 계속 정치를 해서 뭐 하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좀 분개스럽고 이 정도쯤 됐으면은 사실 본인이 탈당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커지잖아요. 네. 지금 이미 더 커졌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근데 처음에 이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게 어려운 말인데 개인의 일탈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발각했을 때 당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그건 시스템 에러예요. 네네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계속 탈당해 주세요 이런 저자세가 아니고 네. 실제로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제명 조치를 해야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우 상식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지난주나 아니면 그 전에 하여튼 이 녹취 터졌을 때 다들 의원분들이 뭐 저희 인터뷰도 나오시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계들이 아마 좀 뭐 있으셨을 테고 네. 그리고 거의 4년이니까 거의 3선이잖아요 지금. 네. 거의 한 10여 년 동안 2016년도에 영입해가지고 들어오셨고 여러 인연들을 쌓으셨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정주의 이거는 전 사람 사는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온정주의를 벗고 봐야죠.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저걸 보면서 박수현 의원은 확실히 녹취를 안 당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씀을 들으니 아 역시 녹취가 없으시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지금 들었어요. 이런 사람 녹취까지 갖고 있겠어요? 모르죠. 뭐 이런 최고위원이 그래도 최고위원 하셨는데 최고위원일 때 또 모르죠. 또 왜요? 제가 어쨌든. 유세도 가고 정말 응원도 많이 해드렸고 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럴 거예요. 공직자를 선택할 때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구나.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걸 완전히 배반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저는 그 녹취에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왔었는데 이분이 또 안기부 출신 아닙니까? 예. 정말 그와 같은 녹취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혹시 또 저기 다른 녹취들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시는 아니냐 분도 계신 이렇게 것 생각하지 같아요.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그 문제점이 드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기 의원 일이 계속 끌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의원들이 다들 자신도 자유롭게 어려워요. 다들 지역구 공천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공천된 후보자들한테 후원금을 나중에라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식적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공천 비리 부분에 과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즉 김병기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네. 받은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도덕적으로? 보고요. 네네. 아니 자기가 공천을 준 사람한테 그 다음에 500만 원씩 저렇게 후원을 받는 거, 저는 이거 사후수뢰죄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을 뿐이지, 네. 저는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 수 없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부분이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과의 녹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한 건데 요새 그런답니다. 민주당 의원들 서로 만나시면은 핸드폰 좀 놓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진짜.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내놓고 해야 그렇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 앞에 마치 소세지 공장 같은 거잖아요. 그 공장 안에서 소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아무도 소세지 못 먹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 앞에 좋은 정치의 품질 좋은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그 공장 안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실 얘기도 있고 누군가가 음해되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굳이 다 밝혀질 이유는 네,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동료 의원들 간에도 신의와 성실 뭐 이런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국민 앞에 우리의 어떤 이 집단 지성을 보여주는 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근데 그렇기 대신 국민들이 못 먹을 걸 소세지 안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거는 약간 뭐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 뭐 음해를 하면서 이 사람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그냥 계산적으로 이야기한 것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녹취들이 까진다면 내 본심과는 다르게 여론이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이 만들어지게 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녹취권과 관련돼서는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민감한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녹취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정치인들끼리 서로 무슨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터놓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또 특징인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는 그런 걸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전화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게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다 나가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 후보님은 자기의 그런 수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아이폰으로 바꾸기도 했었어요.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됐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도 했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 거는요. 이거는 통화 녹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녹취를 한 거라고요.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서로 핸드폰 놓고 만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당에서 제명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안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상 징계에 대한 요구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인데 김병기 의원이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이게 처음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2024년? 네. 경찰 수사가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 관련해서 있었고 경찰 수사가 이제 덮였는데 그 이후에 검찰도 여기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내사의 순서라는 것이 이제 그 부의장 조진이 부의장 먼저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병기 의원이 의원실에 있는 그 뭐 휴대폰 보좌진의 휴대폰 그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걸 다 교체하라고 당시에 이미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 들어갔다는 그 시점이랑 일치한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4년. 바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점에 교체를 했다. 예, 2024년 11월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정말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 사건들의 이 의혹의 또 중심에 있는 사람이 김경시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오겠다고 했던 날짜보다 하루 당겨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경찰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집 이제 압수수색하는 현장을 같이 보고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여러 차례 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김경시 의원은 일단은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죠. 처음에는 뭐 돈 준 적 전혀 없다고 했다가 네. 네. 자기가 자술서를 먼저 경찰에 변호인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거기서 이제 돈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동안 텔레그램을 2번이나 재가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탈퇴했다, 재가입을 했다.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교체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저랑 나눈 대화들이 있었는데 김경시 의원이 근데 그 김경시 의원이요? 예. 직접 아, 다이렉트로. 절친입니까? 왜냐하면 CES 가기 전에 자기 미국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게 시점이에요? 미국 갔다 온다고 얘기한 이 일 거. 터지기 전이에요. 예. 아. 이미 돼 있었어요. 이 티켓도 예. 벌써 티켓을 2달 전에 예매를 해서 하는 해놨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도피성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을 재가입하니까요. 기존에 원래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같이 없어져요. 본인 폰에 있던 것도 네, 없어요. 제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상대방에 있는 것도. 네. 아, 근데 그래서 원래는- 재가입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그래요? 느꼈는데 원래는 이거 이제 알 수 없음과의 대화로 대화는 남아 이게 있는 그 계정이 따로 또 가입이 되니까 그런가 봐요. 재가입을 하면.
네,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찰 수사 들어가잖아요. 카카오톡 서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거 서버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출국 금지도 안 해서 미국으로 가 있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텔레그램, 카카오톡 다 탈퇴. 뭐 핸드폰이 원래 핸드폰인지 바뀐 핸드폰인지 뭐 그것도 이제 압색해 보면 알긴 하겠지만 그래서 귀국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귀국하니까 수사관이랑 동행해서 이걸 다 시간을 기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 이런 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황제의 수사예요. 김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황제 수사는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경찰에서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돼서 경찰 수사 무마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지금 도저히 수사에 ABC도 못 맞춘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압수수색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입국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면 그 압수수색 장소가 그 전까지는 정리할 시간이 충분한 거잖아요. 이게 핸드폰을 교체하지 않으면요 핸드폰 안에서 어지간한 정보들이 포렌식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되고 증거 자료가 돼요. 근데 핸드폰 교체한 다음에 어디 핸드폰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 버렸으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지금 보니까 상대한테 보낸 문자까지 다 없어진다는데 이런 식으로 다 기다려주고 수사를 한다라는 게 제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수사 방식이라 네. 경찰 수사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기대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상수 변호사님 말에 정말 120% 공감합니다. 네. 이런 수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황제 수사를 본 적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그때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태평양 바다에 빠뜨린다 만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CES 거기 지금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의 지금 멘탈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아무리 예약돼 있다 손 치더라도 본인 현직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국면에 거기를 간다?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굳이 왜? 예전에 한동훈 우리 전 대표가 쓰셨던 방법 있잖아요. 아이폰 26자리 비밀번호. 이거 태평양 바다에 빠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24자리야. 24자리입니까? 24자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아이폰이 아닌 모양이죠. 근데 CES 옆에 LA잖아요. 네. 가면은 아이폰 그거 세금도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싸면. 그럼 뭐 핸드폰 교체하면은 뭐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대단히 잘못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이번에 아니었다. 그래서 경찰이 비난받는 거는 네. 어떻게 이렇게 불가피하다. 맑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1억 원 공천 수수 이 정도면 사실 당 하나가 지금 거의 흔들흔들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큰 일을 저지른 사람 본인이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엄지척하고 기업인들이랑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아니 경찰이 이렇게까지 황제 수사를 해주는데 아니 뭐 김건희 씨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씨는 그래도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때. 김경은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이 이런 황제 수사를 받는다고요? 민주당 시의원 정도 되면 여당 시의원 정도 되면 이런 황제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시의원에서 이런 황제 수사를 받은 케이스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한 케이스라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시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한테 엮인 분이 몇 명입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김민석 전 총리까지. 전 총리 갑자기 아니고. 거기 총리죠. 나옵니까? 김민석 총리. 아니 왜요? 그거 있었잖아요. 당원. 그거는 예. 전체적으로. 예, 아니 당비 대납이랑 당원 그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분이에요. 또 하필이면 김민석 총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무려 3명의 거물 정치인이 다 엮여 있어요. 난 이런 정도의 거물급 시의원을 본 적이 없다. 진짜 거물이에요. 민주당의 제2의 김현지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황제급입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새끼로 아니 황제급이니까 김현지 씨도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이런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사에.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또 새끼로 세셨는데 이게 새끼리 유행이신가? 근데 지금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세 번째 방송하는데 3번 다 세셔가지고. 근데 이거 저는 메타논 지금 평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옵니다. 김현지, 이재명 다 사실 끌어들이면 올해 삼천포상 있으면 제가 받을 거예요. 사실 밟고 노렸는데 그건 좋은데 자기 종목을 안 만들고 자신만의 길을 내 개척해서. 길을 가고 있는. 그러면 또 이제 뭘 좀 알고 말하세요. 또 그런 근데 저는 경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이 김병기 의원과 그다음에 이 김경 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운, 이 경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당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지를 주거나 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저는 지금 뭐 이따가 뭐 검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어쨌든 중수청으로 이 경찰의 어떤 권한을 상당히 키워줬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경찰에서 이번에 철두철미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시 의원 돈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거고 지금 강선우 의원 측도 돈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거죠? 맞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직접 직거래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중간에 또 그 우리가 지역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남모 보좌관이 네. 아마 끼어 있어서 네. 여기 쿠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에서도 나왔듯이 자기 지역 보좌관이 그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보통 지역 보좌관이 의원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지역에 뭐 맹주처럼 이렇게 굴고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이 당선이 된 다음에 들어간 스카우트에서 데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정도의 힘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공천을 줄 수 있는. 누가 이걸로 보좌관 보고 돈을 줍니까? 의원 보고 주는 거지. 잠깐 맡아놓은 수준이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보좌관이 그랬다라고 미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조잡한 변명, 믿기 힘든 변명이라고 보이고요. 네. 저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딴 게 아니라 아니 김경시 의원이야 이제 들어왔으니까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쳐요. 강선우 의원은 왜 이제야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겁니까? 일이 터지자마자 들어갔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지금 경찰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없앴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특검밖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경찰은 신뢰를 모두 잃었고 경수안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찰 수사권 완전 네, 박탈이요? 경수안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겁니까 이거? 경수안박. 경수안박할 때가 됐어요. 누가 수사해요? 모르겠죠. 뭐 특검 매번 만들면 되겠지 뭐. 네. 네. 특검의 국가가 되겠군요. 자, 하여튼 김경 아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특검은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네. 김경 강선우 수사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단의 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외국인의 댓글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지난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 6만 5천 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이 댓글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고 있으니 댓글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표권 때문에 우리 국민의 주권이 미협받고 있다.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팩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외국에서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수준의 댓글들이 외국인에 의해서 많이 쓰여져요? 맞나? 그것까지는 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한 가지는 그냥 그게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글쎄요 뭐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의 국적을 네,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는 게 네. 그렇게 꼭 뭐 이게 무슨 뭐 차별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적을 표시하는 댓글을 쓰는 나라들이 있나요? 제가 아니 요즘 저기 네. 그러니까 앱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커뮤니티나 국제적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댓글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기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긴 그래요? 있어요. 네, 있긴 접속 있어요. IP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그렇죠, 접속했는지를 그렇죠. 아는 예, 거죠. 내가 그렇게.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맞아요, 쓰면 맞아요. 중국 댓글로 아마 인식되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형식일 것 네, 같은데. 그런 형식으로 하는 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그거는 있어서 맘먹고 IP를 만약에 추적하는 거라고 하면
뭐 HTTPS 뭐 이런 거 돌려갖고 얼마든지 그것도 국적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컨대 네. 부킹닷컴 제가 세계 여행 다니다 보니까 네. 요 부킹닷컴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숙소마다 댓글을 달도록 해놨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국적이 표시가 표시돼요. 아, 되더라고요. 그거랑 이거는 네. 좀 다르지 좀 않나요? 다르죠.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국적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가 다 검증하는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실하게 뭐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그냥 정치적인 뭐 이 장에다가 오물을 또 투척해가지고 뭔가 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네. 목적에 대해서 의심이 좀 상대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과 관련돼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특정 국가를 딱 해놓고 혐오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면서 그거를 본인들의 어떤 자당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근데 국적 표시제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지만 실제 그 사회를 운영할 때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뭐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워낙 격렬해지고 이 댓글 관련돼서도 그 안에서 너무 다툼이 심해지니까 최근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성비랑 그 세대 그거를 표시를 해줘요. 근데 그건 이제 전체 통계로 그렇죠. 보여주는 통계로 거죠. 보여주는 거죠. 예. 뭐 아니면 뭐 그렇게 국적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음모론이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지만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음모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다툴 게 아니라 이미 뭐 그 성비나 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 정도에서 충분히 저는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갈등이 더 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아니 않나요? 오히려 그게 나오고 나서 그런 뭐 댓글에서 뭐 남성 여성 뭐 아니면 뭐 몇십 대가 몰려왔네 이런 얘기들이 다 없어지긴 했어요. 사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렇게 표시해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서부터. 이제 중국 댓글이다 이제 하면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보기 전에 그냥 아유 이건 중국의 중놈들이 달았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근데 이게 걱정에서 저는 약간 이거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게 과거에 보면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영남 호남 갈라치기 하려고 호남에다가 뭐 영남에다가 호남 놈들 다 죽어라 뭐 이런 식의 플랜카드 달고 그거 마치 호남 사람이 쓴 것처럼 하고 영남 사람이 쓴 것처럼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여론 조작 시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딱 타겟화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잡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허수아비 때리기로 지금 자당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닌가? 글쎄요, 네. 뭐 저는 그런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댓글이 어느 정도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확인이 됐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시발단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댓글 조작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우리 카카오톡도요.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해외 표기는 해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댓글도 국적을 표시할 것까지는 없지만 해외에서 IP를 사용한 거면 혹은 VPN 즉 가상 IP를 사용했으면 그 정도는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10알 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뭐 십자군 알바 단인가 뭐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아, 제 발음이 좀 그랬나요? 아, 죄송합니다. 댓글에 더- 10알단. 예. 네, 그래서 댓글 조작하는 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으니 이런 거 정도는 좀 표시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당명 변경하죠? 네. 예. 이거는 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명 변경에 대한 그 당원 찬반 투표에서 책임 당원 68%가 찬성한다. 다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새 출발하고 싶은가 봅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와서 공식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될 것인데 네. 뭐 당명 아이디어나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일단 지난주에 요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자유국민당, 자유보수당 정도가 그냥 너무 이렇게 웃기려고 하시는 거 말고 그냥 네. 그런 정도가 좀 많이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세 분께서는 만약에 어떤 당 이름이 될 것 같은지 약간 예측을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빼야 됩니다. 저는 민자당, 사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나왔거든요. 네. 9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한 7차례가 지금 당명이 바뀐 것 같아요. 요거 빼고. 저는 사실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저는 좋아서 저는 반대 눌렀어요. 반대 눌렀는데 이게 지금 응답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25.24%예요. 4분의 1?
예. 네. 25.24% 중에 68%가 찬성했다 그러면 우리 당 당원 중에 한 7분의 12, 13%. 13% 정도가 찬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당명을 바꾸겠다는 거는 그냥 장동혁 대표의 의지죠. 예, 의지고 당원들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다. 응답률이 25%밖에 안 되는 조사는 이 조사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이게 유선 전화로 왔는데 조사 자체가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의사 표현이거든요. 근데 네. 예, 요즘에 MBS 조사가 응답률이 한 18% 나와요. 그냥 무작위로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당 지금 이름이 25%이기 때문에 당 이름이 뜻이 이제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뜻 안 좋은 당 이름은 별로 없죠 뭐. 근데 뜻은 좋을 수 있으나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 이미지로 일으킬 만한 여러 좀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한 번쯤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좀 반대하는 예. 입장이긴 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게 또 제가 잠깐 3,000% 하나 잠깐 빠져도 될까요? 또 빠져요. 이거 약간 문제 제기기는 돼서. 돌아오시긴 했었나요? 아까? 아니, 아까는 돌아왔어요. 이거는 문제 제기긴 해서. 왜냐하면 오늘 이걸 당에서 사무총장이 발표를 하면서 오늘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당원 전체 조사를 7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제가 왜 이걸 문제 삼냐면 77만 4천 명이 우리 당원이래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에서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당 지금 100만 당원이 명? 100만 명 돌파했댔잖아요. 네. 나머지 당원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당원 실종 사건, 100만 당원 돌파는 진짠가?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 당원의 찐 당원의 숫자를 알게 됐어요. 77만 4천 명이라는. 전당원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본인들이 예전에 지금 계속해서 자랑하는 게 장동혁 대표 들어오고 나서 100만 당원 돌파했다. 핸드폰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거 아닐까 혹시? 아니에요.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은 뺐을 수도 있죠. 뭐 당비를 뭐 이렇게 그럼 미납했거나 투표권이 없을 수 그러면 있어요. 뺐을 수도 하여튼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한번 어쨌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당명과 당일은, 관련돼서는 저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예. 사실 당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란 당명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썩은 짬뽕을 팔다가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썩은 짬뽕 그만 팔아라.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이 기준에 맞는 그런 음식을 팔아라라고 하는데 알겠다. 그리고선 간판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간판 바꿔봤자 썩은 짬뽕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 안 먹습니다. 내가 내 몸 상할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먹습니까? 그 본질에 충실해서 지금의 당 상황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당명 바꾼다고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로고 디자인 또한 뭐 그렇죠. 1, 2억 주고 로고 디자인 또 해야 될 겁니다. 1, 2억이라니. 그거 가지고 또 볼펜 또 작업해야죠. 네. 볼펜 로고 넣어가지고 다 작업해야 되고. 수첩도 다시 해야 되고 뒤에 깃발 판도 바꿔야 해야 되고 되고. 잠바도 바꿔야 그렇죠. 되고 잠바 뭘로 바꿔야 바꿀 것 되고. 같아요? 네. 이동학 최고. 이름이요? 예. 저는 그냥 우파가 들어간 어떤 내용으로 하려면 하지 않을까? 우파 자유당 뭐 이런 거? 우파란 이름을 네. 당 이름 쓴다고요? 네. 그건 너무 많이 본인들이 말할 때마다 너무 그걸 강조해요. 특히나 우파? 윤호개인 세력에서. 네. 시대 발전당 나왔어요. 뭐 마음 같아서야 봉숭아 학당 이런 거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가려면은 일단은 자유라는 가치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넣고 거기에 저는 경제 쪽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그래서 민생을 느끼는 조금 너무 이제 진보 쪽 세력 같으니까 자유경제당 해가지고 줄여서 자경당, 이상한데. 자경당 이 정도. 그게 지금 혹시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허니문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당명인가요? 그래요? 이게 거의 이준석 대표를 일루미나티급으로 생각하는데 뒤에서 다 조종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니 어제 전혀 기사도 없고. 막 나오길래 네. 아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뭐 개혁신당은 아니라고 해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황색 넥타이 매면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재명 네.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 조종한다고 그러지 왜? 아니 이준석 넥타이는 대표, 주황색이에요. 이준석 네. 대표가 이제 그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야삼 3당 연석 회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즉각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같이 가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이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공천 비리, 여당의 공천 비리에 대해서 그 제대로 그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보자. 특히 정책적인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어차피 조국혁신단도 지금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공천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해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이게 자꾸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원치 않는 선거 연대로 자꾸 흘러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저희는 총선 때도 그랬고요.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연대 얘기 나왔지만 저희는 끝까지 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런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아서 이왕 같은 얘기할 거면은 목소리 같이 내서 특검 압박 세게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연대는 없고 다만 선거 연대 정책과 없어요. 관련해서만 예.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뜻을 함께 할 수는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포인트야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원 포인트로 특검 같은 경우는 연대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간다면 좋은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네. 조금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대표예요. 당대표입니다. 근데 세석 개혁신당에게 어찌 보면 정치적 헤게모니를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주황색 넥타이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모든 행보들이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기다리고 네. 바라는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당의 당원들에게 굉장히 어떤 자존심에 타격을 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몰려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 당명도 바꾸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조작 감사했던 분 빨리 해임시키고 내부에서도 충분히 봉합해서 끌고 나갈 그런 지금 위치에 있고 그럴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네,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계속 밖에 107석짜리 정당이 3석짜리 정당에게 계속 끊임없이 구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저는 않을 것 거꾸로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논리에 자꾸 국민의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애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개혁신당이 뭔가 다리를 걸면 그 다리에 살짝 피할 법도 한데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거대한 정당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좀 개혁신당이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민생이나 미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 거대 당을 좀 흔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흔드는 게 계속 통일교 특검. 근데 그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흔들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건데 통일교 특검에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그래 민주당에서 특검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또 신천지는 빼자 차일피일 계속 또 미루고 있어요. 신천지 특검에 관해서 우리도 그냥 같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전전 대선 때 신천지 당원들이 민주당에 거대 입당했다고 의혹 제기를 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의혹 제기했었던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결국 본인들의 자충수가 되고 말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냥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의원의 통화 녹취 2024년 1월 달에 했던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혁신당에서 이거 정치자금법 이거 같이 특검법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받았는데 결국 이 내용까지 이거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 숱하게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충수라기보다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했으면 여야 다. 그럼요. 이번 네. 기회에 정치개혁 싹 해야죠. 정교 유착 다 뿌리 뽑아야죠. 뿌리 뽑아야죠. 다만 신천지를 여기다 넣게 되면요. 통일교 특검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 김건희 특검처럼요.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신천지 특검을 하고 싶으면 대순진리에 신천지 묶어가지고 따로 가시고 여기는 통일교 특검 빨리 해가지고 결과를 내야지. 아니면 왜냐면은 통일교 특검은 지금 구체적인 이제 뇌물 정황들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오히려 오해만 더 살 거다. 이런 자꾸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더하지 말고 물타지 말고 그럼요. 일단 빠르게 왜냐하면 갈 거 특검이라는 먼저 건 하자.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수사를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시고요. 그리고 간만에 무인기 관련된 이슈가 좀 올라왔는데 네. 결국 우리 쪽에서 보낸 건 맞는데 군용은 아니고 민간이 아마 보낸 것 같다는 결론이 좀 나오는 모양이죠? 결론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10일에 북한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올해 1월과 지난 9월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 무인기가 개성
평산군 상공을 비행하다가 우리 공격으로 추락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국방부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당 일에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다. 민간이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하게 조사해라.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북한에서도 이게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일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이 지금 좀 짙어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그 무인 이 비행기 같은 경우도 군에서 쓰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스펙 같은 게 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부품이나 이 사양을 보면 군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네요. 네. 지금 국면이 이게 외환죄 관련돼서 엄청난 수사, 드론 작전 사령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수사도 받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남북 간에 대화를 해보자라고 정부가 기조를 갖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활용하고 미국도 활용해가면서 상당히 외교 차원의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에서 이거를 장난으로 보냈든 아니면 실수로 보냈든 아니면 또다시 어떤 이념을 앞세우는 어떤 민간 단체가 의도적으로 보냈든 이거는 합동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에 설명하고 대화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좋고 우리 국익에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겠죠. 똑같이 해야죠. 법이라는 건 똑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외환죄요? 네, 외환죄 수사 대상이죠. 뭐 이 드론 날렸다는 게 드론 작전 사령부가 외환죄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외환죄 수사 대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재판부도 이게 특정 사건 재판부로 하는 거 아니라면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하도록 그러니까 외환죄 사건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 내란 외환 사건 같이 하도록 하는. 민간이 보냈더라도 아니면 정부. 아니 뭐 어째 됐던 간에 비행기를 보내는 거는 외환죄에 지금 해당되는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수사해야죠. 네, 드론 보낸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환죄 수사로 똑같은 수준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경찰이 과연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는 요즘 경소완박이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특검하세요. 민주당에서. 네. 네, 특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무인기 보낸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로 저는 봐요. 이거 외환죄 정말 가능성 높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쟁 국지전을 일으켜서 계엄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혹을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건은요 조금 다른 게 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야 너네 무인기 보냈어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군이 본 적 없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조사해 볼게. 왜 이렇게 저자세로 갑니까? 저는 대화는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북한의 저자세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국방부도 좀 끊을 건 끊고 또 수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품격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수사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이걸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우리가 막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북한에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저자세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사실 무인기 침투라는 것이 글쎄 군사 작전상 뭐 아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을 한다며. 근데 무슨 무인기 침투가 무슨 대단한 대역죄 외환죄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북한에서 한마디 하니까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난리를 치면서 북한에게 그걸 맞추려고 하고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왜 외환죄 특검 얘기까지 꺼냈냐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네. 조금 너무 이런 식으로 정쟁적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크게 대계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아예 안 보내야 합니까? 그렇게 아니, 얘기하는 네. 거예요, 민주당은? 저는 이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수첩에서 상대방이 정말 치명적 손상,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입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는 그러니까 김일성 관광지 뭐 이런 데를 때려가지고 뭐 그
행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곳에 딱 때려야 된다고 수첩에 다 적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뭐 무인기를 보내서 뭐 정찰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첩에 다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외환죄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잘못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단순히 뭐 서로 그냥 서로 비행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좀 지켜보고 정보 이런 수집하고.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그 안보 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저자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그냥 전략이죠. 이게 완전 막 납작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역죄인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 네.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주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또 저자세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저자세가 아니라 전 전략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저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태도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저자세로 간다고 봐요. 북한의 고위 간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지를 않나. 지금 뭐 미사일 쐈을 때도 참았다가 쐈다고 그러질 않나.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윤가가 했든 리가가 했든 우리한테는 똑같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리가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조사할 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맞받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게 북한에서 드론 우리한테 계속 날려요.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진짜 공군에서 그런 방공만 가지고 이렇게 그 하고 북한에서 날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도 필요했던 것이고 네. 국익을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이걸 그냥 북한한테 리가 소리 들으면서 이게 좀 자존심 상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을 때도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한테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갈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은 당연히 필요하게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직속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다가 명령 내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안보실장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건 뭐 당연히 안 돼야 되는 일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네. 근데 윤가 리가 뭐 그러니까 이씨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했군요. 약간 좀 자존심 상하네. 근데 기분은 근데 좀 저도 나쁘네. 당연히 그거에 네. 대해서는 또 붙으면 어쨌든 대화를 하려고 나중에 또 대화되고 좋은 국면이 오면 이게 또 다 약이 될 겁니다. 나중에 좋은 약들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접광 오늘은 약이 아니네. 약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어쨌든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뭐 그 스피커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다 철수한 상황이잖아요. 철수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스피커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팬버 스피커라고. 요거는 이제 시끄러운 윗집을 상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런 용도였어요? 아니 성능이 워낙 좋아. 정착제예요. 아니에요. 성능이 워낙 좋고 요건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보통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게 페어링 같은 걸 하잖아요. 핸드폰이랑 요 스피커를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페어링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요 위에 올려놓고 음악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바로 여기서 그냥 페어링 안 하고도 이렇게 확성돼서 나오거든요. 요 고기능이 아주 신기한. 그래서 좀 어르신들도 매우 편하게 쓰시고 또 꼭 어르신 아니더라도 매번 이렇게 페어링하기 귀찮은 분들 그러네. 올려만 놔라. 그렇죠. 올려만 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장르만 여기도 들으실 때도 크게 라디오로 듣고 싶으시면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게 블루투스 기능 당연히 있고요. 이것도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요. 네. 예, 무선 충전이 요 올려놓으면 그냥 알아서 충전해 줍니다. 야, 노래도 나오고 예, 충전도 되고. 네, 그렇게 윗집 공격도 할 수 있고. 네. 네. 야, 일석삼조. 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냥 네. 올리면 네. 바로 스피커고 빼면 또 바로 휴대폰이기 때문에 네.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좀 틀어볼까요? 네, 음악 한번 음악이 준비가 돼 들려주실까요? 있나? 여기 또 있네. 한번 제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지금 이제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핸드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핸드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핸드폰 음악. 이거 블루투스 연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이 스피커에서 바로 커지네. 바로 커집니다. 바로 연결되네. 네.
자, 고개 까딱까딱 저절로 되죠. 네. DJ 하셔도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디지털 시계 알람 기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시계로도 탁상에 올려놓고 시계로도 쓰셔도 되고요. 요거를 얼마에 판매하느냐? 원래 이제 이게 6, 7만 원, 7, 8만 원 정도에 그렇죠. 판매되던 제품인데 39,900원에 사장님이 어떻게도 이거는 뭐 5만 원이 안 된다는 거를 또 우리 PD가 싸워서 39,900원에 4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3만 원대로 맞춰봤습니다. 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 팬버 스피커 충전과 음악 동시에 하는 분들,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 딱 좋을 선물하기도 좋을 네.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 지금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소리 안 작아요. 지금 방송이라서 네. 작게 트셔서 맞아요. 그러지 그렇죠. 현장에서 되게 크게 잘 들립니다. 네. 어떻게 하나 사실래요? 아니, 뭐 줘야 뭐. 유튜버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거치대가 없어갖고 다들 지금 바닥에 내놓고 욕 댓글 보고 계시니까. 거치대로도 쓰셔도 되네. 거치대 한번 써보세요. 네. 네. 자, 하나씩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전도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충전됩니다. 네.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 3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아래 링크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